안녕하세요. 오늘은 들꽃야담 1시간 몰아보기입니다. 즐거운 시청 되세요. 흠뻑 젖은 처자. 비는 조용한 산골을 고요히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비 속에 홀로 초가집을 지키는 사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철민이라 하였지요. 그는 몇 해 전 사랑하는 아내를 열병으로 잃고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초가집 안은 늘 텁텁하고 달큰한 술 냄새로 가득하였고 그의 손은 술병을 놓지 못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에 빠져 사는 철민을 걱정하며 한마디씩 하였지요. 철민이 저 사람 저렇게 술독에 빠져 살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여. 그러게 말이야. 마누라가 죽은 지도 몇 년이 흘렀건만 저렇게 모시저하며 살고 있으니 술 없이는 하루도 못 견디니 말이야. 저러다 오래 못 살지, 못 살아. 동네 사람들은 철민을 볼 때마다 한마디씩 했지요. 하지만 철민은 그런 동네 사람들의 시선 따위엔 아랑곳하지 않고 돈만 생기면 술을 마시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지요. 그날도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숲속에서 도끼를 내리치다 젖은 손으로 술병을 꺼내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술로 흐릿하였고 도끼는 손에서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나무를 수레에 싣고 초가집으로 돌아왔지요. 초가집 안에서 불을 지피며 또 한 병을 비웠고 흐릿한 꿈속에서 아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제때 치료만 받았더라면. 그의 중얼거림은 비소리에 묻혔고 불꽃은 그의 쓸쓸한 얼굴을 비추었으나 가슴의 쓸쓸함은 녹이지 못하였답니다. 한편 마을 외곽 약초밭에서 한 여인이 비를 맞으며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련이었습니다. 한 달 전 어디선가 이 산골로 흘러든 과부였지요. 그녀는 산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캐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수련은 약초를 바구니에 담으며 멀리 보이는 철민의 초가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꾼이라 손가락질하는 그 사내의 초가집은 그녀의 눈에 외로움으로 가득한 곳으로 보였지요. 수련도 마을에 정붙일 이 하나 없이 외로움에 젖어있던 터라 철민의 쓸쓸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고 마치 운명에 이끌리듯 그의 초가집을 향하여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지요. 수련은 젖은 약초 바구니를 품에 안은 채로 철민의 초가집 문을 두드렸답니다. 철민은 술병을 손에 든 채 문을 열었고 그의 흐릿한 눈이 낯선 여인을 마주하였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였으나 수련은 그를 경멸하지 않고 부드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시오? 철민은 비 맞은 낯선 여인의 모습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수련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약초를 캐다 비를 맞았습니다. 이 근처에 마땅히 피할 곳이 없어 제일 가까운 곳으로 찾아왔지요. 잠시 비를 피하고자 합니다. 철민은 망설였으나 그녀의 촉촉하게 젖은 옷 속으로 드리워진 속살이 철민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지요. 들어와서 젖은 옷만 말리고 가시오.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며 수련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초가집 안은 들큰한 술 냄새가 가득했고 따뜻한 장판은 추운 몸을 녹이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수련은 바구니를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철민은 그녀를 힐끔 바라보며 술을 벌컥벌컥 들이마셨어요. 처음 보는 여성과 같은 방에 있다는 것이 왠지 모를 설레임이 철민은 눈을 어디에 둘지 몰라 술만 벌컥벌컥 들이쳤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자 철민은 마시던 술을 그녀에게 내밀며 말하였지요. 비에 젖어 몸이 추울 텐데 한 모금 하시겠소. 수련은 마다하지 않고 술병을 받아 홀짝홀짝 몇 모금 들이켰답니다. 술이 들어가자 수련도 속이 싸한 것이 몸에서 열이 올랐지요. 철민이 수련에게서 받아든 술병을 또 한 모금 들이켰어요.
수련은 그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답니다. 술에 찌든 모습 뒤로 단단한 어깨와 건장한 몸이 드러났어요. 그녀의 눈에 그는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단순한 술꾼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그의 흐릿한 눈빛 속에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수련 자신의 마음과 닮아 있었지요. 술을 많이 드시는구려. 수련이 나지막이 말하자 철민은 흠칫하며 그녀를 쳐다보았어요. 이것이 나를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련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병을 바라보며 말하였어요. 잊고 싶은 게 있으시구나. 저도 그러한 마음을 알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도 진중하였어요. 철민은 그녀의 말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슬며시 올라왔어요.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말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렸고 초가집 안은 점점 따뜻해졌어요. 수련은 젖은 윗 저고리가 무겁게 느껴지자 천천히 그것을 벗었답니다. 그녀의 동작은 자연스러웠지만 철민의 눈에는 그녀의 곡선과 부드러운 피부가 불빛에 비쳐 마치 꿈처럼 아른거렸지요. 수련은 그의 시선을 느끼고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철민을 바라보았답니다. 옷이 젖어 축축해서요. 말려야겠어요. 그녀는 저고리를 불가에 걸며 천천히 다가앉았죠. 철민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수련의 손이 그의 손을 스쳤어요. 그 짧은 접촉에 철민은 술에 취한 듯 어지러웠지만 그건 술 때문만이 아니었죠. 날이 많이 외로우시죠? 수련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안에는 철민이 잊고 지냈던 온기가 있었어요. 철민은 말문이 막혔지만 그의 손은 저도 모르게 수련의 손을 잡았죠.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맞잡았고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답니다. 비소리는 초가집을 감싸며 그들의 숨소리와 섞였어요. 수련은 철민의 거친 손을 쓰다듬으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죠. 그 안에는 갈망과 따뜻함이 뒤섞여 있었던 것이었어요. 수련은 그의 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입을 맞췄어요. 철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불빛 속에서 하나가 되었고 초가집 안은 비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비는 여전히 산골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철민과 수련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철민의 초가집에 수련이 머물렀던 그 비 내리는 날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죠. 장터에선 아낙네들이 쑥덕이며 수련과 철민에 대하여 이야기를 만들어갔지요. 술주정뱅이 철민이 그 이름 모를 과부랑 어울렸다더라. 어디서 뭐하다. 이 마을로 들어왔는지 몰라도 생긴 것이 반반하니 끼가 다분히 있어 보인다니께. 한 노파가 혀를 차며 말했답니다. 또 다른 이는 코웃음을 치며 덧붙였죠. 철민이야 원래 막 사는 사내이니 어떤 여성이든 마음만 맞으면 그만이지 뭐. 하지만 철민은 그런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술을 마시며 나무를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해나갔지만 수련의 마음을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철민을 나쁜 사람으로 오해하는 모습을 수련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까칠한 철민에게 더 가까이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녀는 마을 장터에 약초를 내다 팔며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철민에 대한 소문이 퍼질 때마다 강경하게 그의 편을 들었죠. 어느 날 장터에서 아낙네들이 수련에게 다가가
빈정거리며 물었어요. 수련대. 저 술꾼 집에 드나들었다던데 그 고약한 사내가 뭐가 좋다고 그러는 게요? 수련은 약초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답니다. 철민 아저씨는 겉보기와 달리 속은 따뜻한 분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마다 상처받고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 애쓰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잠재울 만큼 힘이 있었답니다. 그 말에 아낙네들은 당황하며 입을 다물었죠. 한 노파가 툴툴거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술꾼이 술꾼이지. 뭐가 달라? 하지만 수련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진심을 놓치게 되지요. 아저씨는 아내를 잃은 아픔을 술로 달래는 것뿐이에요. 그 아픔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손가락질만 하는 게 더 고약하지 않으신지요? 그녀의 말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장터에 모인 이들은 잠시 말을 잃고 수련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리하여 수련은 철민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련은 약초 바구니를 들고 철민의 초가집으로 향했어요. 철민은 아궁이 앞에 앉아 술병을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불을 바라보고 있었죠. 수련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철민 씨, 오늘 장터에서 약초를 팔고 남은 거예요. 이거 약초차인데 한 잔 드셔보세요. 그녀는 바구니에서 말린 약초를 꺼내 부뚜막에 올려놓았어요. 철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퉁명스럽게 물었죠. 왜 자꾸 이 집에 오는 거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고나 있소? 나야 잃을 것이 없는 놈이니 괜찮지만 수련댁은 나와 다르니 나 같은 놈이랑 엮이지 마시고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수련은 불가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저는 나리를 믿어요. 당신의 마음 속에 아주 어리고 착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나리는 고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아픔이 너무 큰 거죠. 그녀의 말은 부드럽게 철민의 가슴에 스며들었답니다. 철민은 술병을 내려놓고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 같은 여인이 나 같은 자를 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죠. 그동안 수련에게서 느낀 따뜻함이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을 녹이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철민의 초가집 주변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떠돌았답니다. 수련이 철민의 집에 드나든다는 소문은 점점 더 퍼져 장터에서 아낙네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곤 했어요. 저 과부가 철민집 문지방이 단도록 드나든다면서 술주정뱅이랑 어울려 뭘 어쩌겠다는 거야? 한 아낙이 빈정거리며 말했죠. 뭐 호라비와 과부가 만나는데 뭐라 하겠어? 둘이 좋으면 그만이지. 며칠 뒤 수련은 또다시 철민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엔 작은 주먹밥을 싸와서 내밀었죠. 철민 나리, 술만 드시면 몸 상해요.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그녀는 웃으며 밥상을 차렸답니다. 철민은 여전히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처럼 차갑지만은 않았죠. 수련은 그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밥상을 정리하며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 소리는 초가집 안을 부드럽게 채웠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철민은 수련의 끊임없는 따뜻함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는 숲에서 돌아와 초가집 문 앞에서 수련이 약초를 다듬는 모습을 보았죠. 그녀는 햇살 아래서 약초를 손질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철민은 문득 멈춰서서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답니다. 수련댁 왜 자꾸 나를 찾아오는 것이오? 내 목소리는 전보다 부드러웠어요. 수련은 고개를 들며 대답했죠. 나리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저도 외로웠던 때가 있었으니 나리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그녀의 말은 철민의 가슴을 따뜻하게 울렸답니다. 철민과 수련은 초가집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수련은 아침이면 약초밭에서 손을 바삐 움직였고, 철민은 숲에서 도끼를 휘두르며 나무를 베어왔어요. 두 사람은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곁에서 조용한 위로를 나누었죠. 철민은 수련의 따뜻한 손길 덕에 술병을 잡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녁이면 두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수련이 끓인 약초죽을 나누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서방님, 이 죽 드시면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수련은 부드럽게 말하며 그릇을 내밀었죠. 철민은 퉁명스럽던 예전과 달리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어요. 당신이 있어서 이 집이 살아난 것 같소. 그의 말은 진심이었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초가집은 두 사람의 손길로 단정해졌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점차 잦아들었죠. 수련은 여전히 마을 장터에서 약초를 팔며 사람들과 어울렸고 철민은 장작을 팔아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 아침,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철민은 도끼를 들고 숲으로 나가려던 참이었고, 수련은 밭에서 풀을 뽑고 있었죠. 먼지이는 길목에서 말 세필이 멈춰섰고, 그 위에 탄 사내들은 낯선 옷차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들 중 사내 하나가 품에서 낡은 종이를 꺼내들었어요. 종이에는 여인의 얼굴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죠. 지나가는 노파에게 종이를 보이며 물었지요. 노인장 혹시 이 마을에 이런 여인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에 그려진 얼굴을 자세히 보던 노인은 짐짓 놀라며 그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을 왜 찾는 것이요? 무슨 죄라도 지은 것이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저희 상전입니다. 꼭 찾아야 해서요. 노파는 사내의 상전이라는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철민의 집을 가리키며 그곳으로 가보라고 하였지요. 사내들은 쏜살같이 말에 올라타고 곧장 철민의 초가집으로 향했어요. 수련은 약초 바구니를 들고 밭에서 일어나던 중 그들을 보고 손을 멈췄죠. 누구?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답니다. 사내 하나가 말에서 내려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아가씨, 드디어 찾았습니다. 덕수입니다. 수련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한 걸음 물러섰죠. 그때 철민이 숲에서 돌아와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도끼를 내려놓고 수련 곁으로 다가가 물었답니다. 무슨 일이오?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요? 덕수는 종이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아씨, 주인어른께서 병환으로 자리 보전하고 계십니다. 아가씨를 찾으라 하여 전국을 뒤졌습니다. 수련은 그 말을 듣고 숨을 삼켰어요. 그녀의 손은 약초 바구니를 꼭 쥐었죠. 아버지가. 그녀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덕수는 말을 이었어요. 아씨, 주인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철민은 수련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수련, 이게 무슨 소리요? 주인 어른이라니. 그의 목소리는 놀람과 불안으로 떨렸죠. 수련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서방님, 저는 한양 최씨 상단의 외동딸이었어요. 한양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대 상단을 꾸리며 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정해준 혼인을 거부하고 상단에서 일하던 만득이란 일을 사랑했어요. 우리는 함께 도망쳤지만 1년도 안 되어 만득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상골로 흘러들었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죠. 철민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려왔어요. 그런 일을 겪고도 왜 내게 말하지 않았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서운함이 묻어 있었답니다. 수련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방님 곁에서 새 삶을 찾았어요. 과거는 묻고 싶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배워야겠어요. 용서를 빌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답니다. 덕수는 수련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아씨, 한양으로 함께 가시지요. 아버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수련은 철민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죠. 서방님, 저와 함께 가주시겠어요? 철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한양은 그에게 낯선 세상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수련의 눈빛을 보고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가겠소. 그의 말은 깊은 의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철민과 수련은 덕수와 하인들과 함께 한양으로 떠났답니다. 초가집을 떠나며 철민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곳은 그의 아내의 기억이 깃든 곳이었지만, 이제는 수련과 함께한 따뜻한 추억으로 채워진 집이었죠. 한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최 씨 상단의 대저택 앞에 섰어요. 저택은 화려한 기와와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병든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하인들이 문을 열자 수련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어요. 철민은 그녀의 곁에서 어색하지만 그녀의 손을 잡았답니다. 방으로 들어선 수련은 침상에 누운 아버지를 보았어요. 최 상인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병마로 창백했죠. 수련아, 최 상인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딸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답니다. 수련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최 상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네가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걸로 됐다. 내 잘못도 컸단다. 그의 목소리는 겨우냈지만 따뜻함이 묻어 있었지요. 철민은 문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는 수련의 아픔과 화해를 느끼며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곁에 있겠다고 다짐했죠. 최 상인은 철민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저 사내는 누구냐? 수련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제게 새 삶을 준 사람이에요. 아버지, 철민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워있는 최 상인에게 넙죽절을 하고는 옆에 앉아 최 씨의 손을 수련과 함께 잡아들였답니다. 하지만 그 재회의 순간도 잠시 저택 안에는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답니다. 수련의 새어머니, 미양이라 불리는 여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죠. 수련이구나. 네가 드디어 돌아왔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척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답니다. 수련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예, 어머니, 그동안 병든 아버지 수발하시느라 어머니께서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철민은 미양의 눈빛에서 묘한 불편함을 느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죠. 고생이야 뭐 할 것이 있겠느냐마는. 네가 이렇게 돌아오니 뜻밖이구나. 미양은 수련이 돌아온 것이 영 못마땅한 눈빛을 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수련과 철민은 저택에 머물며 최 상인을 돌보았어요. 수련은 아버지 곁에서 약을 다리고 철민은 어색한 저택 생활 속에서도 그녀를 묵묵히 도왔답니다. 하지만 수련은 미양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챘어요. 병든 아버지를 돌보는 시간보다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많았던 것이었지요. 상단의 일을 돌본다는 핑계를 대지만 실상 미양은 다른 남정네를 만나러 나가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를 알 리가 없는 수련과 철민은 최 상인을 돌보는데 전념하느라 그녀의 바깥 출입은
그저 상단을 위한 일이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한편 미양이 이렇게 바쁜 이유는 최상인의 딸인 수련이 돌아왔으니 상단이 수련에게 넘어갈 것임을 염려하여 하루빨리 상단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속셈에 더욱 바쁘게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하인 덕수가 수련을 찾아왔어요. 그는 저택 뒷마당에서 수련과 철민을 조용히 불러냈죠. 아씨, 긴밀히 드릴 말씀이 있어 밤에 뵙자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답니다. 수련이 조급한 마음에 물었어요. 무슨 일이오? 왜 이렇게 겁에 질린 거요? 덕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안방마님께서 주인 어른을 병들게 만드셨습니다. 수련은 숨을 삼키며 물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병든 것이 새어머니 탓이라니?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말을 이었어요. 아씨, 안방마님은 주인 어른이 몸이 쇠약해지신다고 계속해서 탕약을 들렸고 주인 어른께서 힘이 난다고 좋다고 하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약이 없이는 어르신께서 기력을 찾지 못하고 점점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소인이 몰래 한 첩을 들고 나가 한의원에 물어봤더니 사양과 웅담이 과하게 들어가 오래 드실 경우 오히려 기력을 잃게 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덕수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님에겐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상단을 운영하는 집사인 장서방이란 자인데 둘은 2년 전부터 정분이 난 상태입니다. 주인 어른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이 모든 걸 꾸민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죠. 수련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덕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답니다. 제가 우연히 미양 마님과 장서방이 미래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이 주인 어른이 죽으면 상단을 차지하겠다 말하는 걸 들었습죠. 철민은 주먹을 쥐며 분노를 억눌렀어요. 그런 악독한 짓을 어떻게? 그는 분노로 이를 갈았답니다. 수련은 떨리는 손으로 덕수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덕수 아저씨,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아버지를 구하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덕수는 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어요. 이건 미양 마님이 주인 어른께 먹이던 약이에요. 한약방에서 물어보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덕수의 말을 듣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게 새어머니라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철민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안 사람, 우리가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하오. 그대 아버지를 구하고 저 악한 자들을 벌해야 하오. 수련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요, 서방님. 관아에 고발해야겠어요. 하지만 증거를 더 확실히 모아야 해요. 그날 밤 수련과 철민은 덕수와 함께 은밀히 계획을 세웠어요. 철민은 저택 안팎을 살피며 미양과 장서방의 미래를 캐낼 증거를 모으기로 했답니다. 덕수는 하인들 사이에서 미양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챈 이들을 설득해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며칠 뒤 수련은 덕수의 도움으로 상단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장서방이 이중장부를 만들어 최상인을 속이고 돈을 빼돌린 정황을 찾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상인들과 긴밀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낱낱이 알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수련과 철민은 모은 증거를 들고 관아로 향했어요. 관아의 포졸들은 처음엔 그들의 말을 의심했지만 수련이 내민 약봉지와 이중장부 원하면 하인들의 증언까지 해줄 수 있다는 말에 밀서를 보고 심각해졌죠. 수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아버지를 병들게 한 건 새어머니 장서방의 음모예요. 이 증거를 보시고 정의를 세워주세요. 철민은 그녀 곁에서 덧붙였답니다. 이 자들은 재산에 눈이 멀어 사람의 목숨을 해쳤어. 부디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관아에서는 즉시 포졸들을 보내 미양과 장서방을 체포했어요.
미양은 저택에서 끌려 나오며 발악했지만 그동안 최상인에게 먹였던 약봉지와 이중 장부의 증거 앞에서 말을 잃었죠. 장서방은 도망치려다 포졸들에게 붙잡혔답니다. 관아의 조사 끝에 미양이 최상인을 병들게 했고 장서방과 공모해 상단의 재산을 차지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두 사람은 관아의 감옥으로 끌려갔죠. 수련은 아버지의 침상으로 돌아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으실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안도감이 담겨 있었답니다. 최상인은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련아, 네가 이 모든 걸 밝혀냈다니 고맙구나. 철민은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안 사람, 당신이 해냈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답니다. 한양의 저택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고 술꾼이었던 철민과 집을 떠나 도망쳐온 과부 수련은 평생 동안 서로의 곁에서 그늘이 되어주며 알콩달콩 살았답니다. 하인과 서고에서의 뜨거운 밤, 조선 중기 한양의 고풍스러운 한옥들이 늘어선 골목 사이로 상인들의 외침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를 띠었지요. 그러나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도 신분의 벽은 높고 단단하여 양반과 천민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숨을 쉬는 듯 하였답니다. 유교의 엄격한 규율이 사람들의 마음마저 올가매는 시대였던 것이었죠. 최판서 대감 집의 하인 덕이는 평범한 얼굴에 말수가 적었고 늘 고개를 숙인 채 집안의 굳은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의 옷은 낡았고 손은 거칠었지만 덕이의 표정에서는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느껴졌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수많은 노비 중 하나, 그림자처럼 스쳐가는 존재였던 것이었어요. 덕이의 임무 중 하나는 서고의 책을 정리하고 먼지를 털어내는 일이었답니다. 서고는 주인 집의 오랜 역사와도 같은 곳이었지만 하인들에게는 그저 먼지만 쌓이는 방에 불과했지요. 그러나 덕이에게 그곳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정리하며 책 속의 글자를 한자 한자 눈으로 좇았고 어린 나이부터 몰래 글을 익혔답니다.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 아래 하인이 글을 안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만약 발각되면 혹독한 벌을 받을 수도 있었기에 덕이는 자신의 학문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는 밤마다 촛불 아래 책을 펴고 시와 글을 탐닉하며 마음의 자유를 찾았던 것이었답니다. 그날도 덕이는 서고에서 먼지를 털어내며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이 책장 위에 떨어지자 그는 잠시 멈추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서서 세상의 굴레를 잠시 놓아보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깊은 갈망이 묻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몰래 글을 익힌 덕이에게 서고는 숨겨진 세상이었어요. 하인이 글을 안다는 건 조선의 신분제 아래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에 그는 이 비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때 서고 문이 삐걱 열리며 하인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덕이보다 나이가 많고 성격이 좀 더 거칠고 직설적인 하인이었죠. 그는 문틀에 기대며 툴툴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덕아, 여기서 뭐 하느냐? 또 그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 처박혀 있네. 덕이는 재빨리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제자리에 꽂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먼지 좀 털고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대감님께서 서고 관리를 워낙 신경 쓰시잖아요. 철수는 한 걸음 다가와 책장을 흘끗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너 하인 주제에 여기서 시간 보내는 거 보면 꼭 글이라도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덕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에이, 철수 형님, 제가 글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먼지 털고 정리하는 겁니다.
덕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철수는 덕이의 어깨를 툭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우리 같은 놈들이 그를 알 리가 있나. 열심히 청소나 해.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철수가 떠난 뒤 덕이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안도했습니다. 그의 비밀은 또 한 번 무사히 지켜진 것이었죠. 그는 다시 책을 집어들고 방금 읊던 시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 최 판서 댁에는 외동딸 지연이 있었지요. 20살 지연은 고운 얼굴과 총명함으로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답니다. 아버지 최 판서는 딸의 혼사를 통해 가문의 위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이씨 가문의 도령 도현과의 약혼을 결정하였던 것이었죠. 도현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양반가의 장남으로 25의 젊은 나이에 이미 과거 시험에서 장원을 차지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품은 성정이 강한 어머니 이씨 부인의 그늘에서 자란 탓에 묘한 구석이 있었지요. 도현은 모든 일을 어머니의 뜻에 따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늘 어머니의 가르침을 되풀이하듯 엄격했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법이 드물었답니다. 어머니가 옷을 골라주지 않으면 외출조차 망설이는 성격이었죠. 도연의 이런 모습은 한양의 양반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조롱거리가 되곤 하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하늘이 맑고 바람이 서늘하게 부는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도연과 함께 한양 근교의 절에 다녀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정략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이 서로를 더 알아야 한다는 이유였죠. 지연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현과의 만남은 언제나 딱딱하고 형식적이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녀는 차라리 혼자 서고에 틀어박혀 책이나 읽고 싶었지요. 그리하여 지연이 도현도령과 절에 가야 하는 막막함을 달래려 서고에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서고의 문을 열자 나무와 종이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익숙하고 정겨운 냄새였지요. 그때 어디선가 낮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는 듯한 소리였지요. 지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시를 낭독하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서서 세상의 굴레를 잠시 놓아보네. 마음은 강물 따라 흘러가고 묶여있던 생각들도 풀려나리. 바람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꽃이 핀 누구의 것이라 묻지 않네. 이 밤 모든 것이 고요히 섞여 하늘 아래 하나가 되려 하네. 지연은 숨을 멈추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시는 그녀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책장 너머 창문 아래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답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당당했고 손에 든 책은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쥐어 있었지요. 그는 하인 덕이었습니다. 지연은 순간 멈칫하였습니다. 하인이 서고에서 책을 읽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걸었답니다. 그 시 어디서 배운 것이냐? 덕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고 지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황급히 책을 덮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용서해 주십시오. 덕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식은땀이 주룩 흘렀지요. 그러자 지연은 손을 내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그저 궁금했을 뿐이야. 그 시, 내가 처음 듣는 시 같은데 다시 들려줄 수 있겠어? 덕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송구하오나 소인놈이 감히 생각나는 대로 말하였을 뿐 미천한 그리움니다. 지연은 덕이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하인이 그것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덕이가 그를 알고
시를 지을 수가 있었다니 그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 시, 참 좋구나. 내가 지었다니 정말 놀라워. 다시 한번 들려주렴. 지연의 말에 덕이는 조심스럽게 눈을 지그시 감으며 다시 시를 낭독하였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서고를 가득 채웠고 지연은 시를 낭송하는 덕이의 목소리에 빠져들었죠. 지연은 덕이의 새로운 모습에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유와 열망이 담겨 있었고 눈빛은 조선의 신분제를 뛰어넘는 뜨거운 영혼을 비추었죠.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참 특별하구나. 글을 아는 것도 대단한 일이거늘. 이렇게 시까지 지을 수가 있다니. 그래. 글은 언제 배운 것이더냐? 덕이는 그녀의 말에 살짝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아씨께서 서당에 다니실 때 소인이 모셨지요. 그때 어깨너머로 조금씩 알게 된 것이 그만. 너에게 특별한 재주가 있구나. 정말 대단하다. 아가씨, 과찬이십니다. 소인 같은 천한 것이 글을 읽는다는 것은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니다, 오히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우리 집안에 나와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기쁘구나. 내 비밀로 해줄 터이니 서고에서 종종 너희 시를 들려주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특별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도현과 함께 한양 근교의 절로 향하였습니다. 마차 안에서 도현은 늘 그렇듯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죠. 그의 옷은 최상급 비단으로 지어졌고 반짝이는 옥동곳이 달랑달랑 낭창거리며 흔들리고 머리에는 가시 단정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어딘가 어색하였습니다. 낭자,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이 절의 풍경이 좋다고 하셨지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쉬었답니다. 도연의 대화는 늘 어머니의 의견으로 시작되고 끝났기 때문이었죠. 절에 도착하자 도연은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준 음식을 꺼냈습니다. 그는 상을 차리는 하인들을 보며 연신 어머니의 요리 솜씨를 자랑하였죠. 이 약밥은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라 아주 맛이 있지요. 저희 집안의 별미랍니다. 이렇게 낭자에게도 맛을 보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한번 드셔보시지요. 지연은 약밥을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마음은 이미 아침의 서고에 남아 있었답니다. 덕이의 목소리, 그 자유로운 영혼이 담긴 시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던 것이었죠. 산책하던 중 도연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바람이 불면 갓을 꼭 잡으라 하셨습니다. 혹여 양반 체면에 갓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요. 지연은 그의 말에 살짝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에 갓을 걱정하는 모습이 어쩐지 우스꽝스러웠던 것이었죠. 그녀는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도련님, 혹시 어머니의 말씀 없이도 무언가를 결정한 적이 있으신지요? 도연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말씀이 늘 옳으시니 굳이 제가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의 대답에 지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답니다. 도연은 자기 생각이라곤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과 말은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았죠. 절에서 돌아오는 길, 지연은 마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어머니가 준비해준 물건들과 그녀의 지시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지연의 귀에는 그의 말이 들리지 않았답니다. 대신 덕이의 시 낭독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자유롭고 뜨거운 목소리는 그녀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던 것이었죠. 그날 저녁 지연과 절을 다녀온 도연은 친구들과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한양의 번화한 거리에 자리 잡은 기생집 월하루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지요. 기생집의 문을 열자 대나무 발 사이로 은은한 가야금 소리가 흘렀고 술과 음식 냄새가 공기를 채웠지요.
도연은 친구들의 초대를 받아 그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의 갓은 여전히 단정히 머리에 얹혀 있었고 비단 옷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깔끔하였죠. 월하루의 방 안에는 도연의 오랜 버신, 석진과 민수, 그리고 몇몇 젊은 양반 도령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답니다. 석진은 성정이 호방한 인물로 과거 시험에는 떨어졌지만 말재주와 유머로 한양에서 이름난 도령이었죠. 민수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날카로운 눈으로 사람을 관찰하며 은근한 비꼼을 즐기는 이였습니다. 방 안에는 기생 2명이 곁에 앉아 술을 따르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방을 가득 메웠답니다. 석진이 술잔을 들며 도연을 향해 씩 웃었습니다. 자, 도연이 한 잔 받으시게. 듣자 하니 오늘은 지연 낭자와 산책을 다녀왔다지 않소? 그 아리따운 아가씨와의 시간은 어땠는가? 그의 목소리는 장난기 가득했지만 눈빛에는 호기심이 번쩍였지요. 도연은 술잔을 손에 쥔 채 살짝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였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네. 어머니께서도 지연낭자를 마음에 들어 하시니 나쁠 리 없지 않겠는가? 그 말에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답니다. 석진은 잔을 내려놓으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민수는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저었죠. 기생 하나가 까르르 웃으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석진이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답니다. 허허, 도현아. 자네 어머니 이야기는 그만 좀 하게. 지연낭자의 눈빛이 어땠는지, 손을 잡아보았는지, 입술은 겹쳐보았는지 그런 걸 말해보란 말이야. 도연은 당황한 듯 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런 건 사대부의 사내가 할 짓이 아니지 않겠는가? 혼사를 앞둔 일이니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 순간 민수가 조용히 끼어들었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비꼼이 묻어 있었죠. 도연, 이 사람아 혼인할 사이인데 어떤가? 이미 모든 사람에게 공표한 사이니 그런 곳에 갔으면 손도 잡고 입술도 맞추어 보고 그보다 더한 것도 허락할 사이가 아닌가? 방 안이 다시 웃음으로 터져나갔습니다. 기생들은 입을 가리며 웃었고 석진은 탁자를 치며 호탕하게 웃었답니다. 하하, 민수 말대로네. 도현아, 다음엔 꼭 지연낭자의 저고리끈을 풀어 힘 한번 빡세게 써보게나. 도연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변명하려 했죠. 그런 행동은 산 것들이나 하는 짓이고 어머니께서는 늘 내게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니 그 뜻을 따르는 게 도리 아니겠나? 하지만 도연의 말은 친구들의 웃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였답니다. 석진은 술잔을 기울이며 장난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현, 오늘도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곳에 왔는가? 기생집에 가면 기생들과 술 마실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던가? 기생 손목은 잡아도 된다고 하셨는가? 아니면 저고리 고름까지 풀어도 된다고 하시던가? 그는 도연의 말투를 흉내내며 갓을 손으로 잡는 신용을 하였고 방 안은 또다시 웃음바다가 되었지요. 그대들 장난이 너무 지나치네. 나는 그저 도리를 지키려는 것뿐이라네. 그는 화가 난 듯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친구들은 그런 도연을 보며 더 크게 웃었답니다. 결국 도연은 급히 갓을 고쳐 쓰고 기생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어머니의 품으로 도망치는 어린아이 같았지요. 석진은 잔을 들며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친구, 정말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로군 그래.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지연낭자가 저런 도령과 혼례를 치른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야. 기생집의 웃음소리는 밤거리를 울렸지만 도연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 이씨 부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친구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의 가르침이야말로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죠. 그러나 그 믿음은 그의 약혼녀 지연의 마음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도연의 마마보이 같은 태도와 덕이의 강인하고 자유로운 영혼이 자꾸만 대비되었던 것이었답니다. 그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서구로 향하였죠. 달빛이 창문을 통해 서구를 비추고 있었고 그곳에는 여전히 하인 덕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희미한 촛불 아래 책을 읽고 있었답니다. 아가씨, 이 늦은 시간에 잠 안 주무시고 어인 일이십니까? 덕이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지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니 잠이 안 오는구나. 너의 시를 다시 듣고 싶구나. 덕이는 그녀의 말에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사랑과 자유를 노래하는 시 구절로 조용히 을조리며 지연의 마음을 차분히 다독여 주었답니다. 지연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답니다. 아가씨와 하인, 느낄 수 없는 감정, 그리고 다가오는 정략 결혼이라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느 맑은 가을 오후, 지연과 도연은 한양 외곽의 연못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늘 그렇듯 단정한 차림새로 지연 곁에 섰습니다. 그의 비단 옷은 햇빛에 반짝였고 갓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머리에 얹혀 있었답니다. 지연은 그의 옷차림이 어머니 이씨 부인의 손길로 정성껏 준비된 것임을 짐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연못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지요. 도연은 평소처럼 어머니의 가르침을 늘어놓으며 대화를 이끌어가려 했습니다. 낭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연못가의 풍경은 마음을 정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산책하니 기분이 좋지 않으신지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의 말이 어머니의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답니다. 산책이 이어지던 중 두 사람은 연못가의 작은 정자에 앉았습니다. 정자는 나무로 지어진 아담한 공간이었고 사방이 열린 채로 가을바람이 스며들었지요. 지연은 정자 난간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단풍잎이 그녀의 마음처럼 떠돌고 있었답니다. 도연은 그녀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요. 낭자의 모습이 참 고우십니다. 어머니께서도 낭자의 자태에 늘 칭찬하시지요. 지연은 그의 말에 살짝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도령의 어머니께서 너무 예쁘게 봐주시니 감사하네요. 헌데 도령님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녀의 질문은 반쯤 장난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진심을 알고 싶었던 것이었죠. 도연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야. 어머니께서 옳다고 하신 분이니 저 또한 낭자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대화는 점점 더 부드러운 분위기로 흘렀답니다. 도연은 어색하게나마 그녀에게 다가오려 했고 지연도 예의상 그의 말에 응하며 미소를 지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연못가에는 황금빛 노을이 깔렸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용기를 내어 지연의 손을 살짝 잡았답니다. 지연은 놀라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도연의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답니다. 그들의 입술이 거의 포개질 뻔한 순간 도연은 갑자기 몸을 뒤로 뺐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황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아, 낭자 이건 아직 혼인 전이니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행동을 조심히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지요. 혼전에 낭자의 순결을 지켜주는 것이 제가 해야 할 도리 같습니다. 지연은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감정이 무르익던 순간이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렸던 것이었죠. 그녀는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진심이라기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만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도련님은 참으로 신중하신 분이시군요. 그녀의 말에는 날카로운 비꼼이 섞여 있었지만 도연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였죠. 그날 밤,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답니다. 도연의 행동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마보이 성향이 단순한 어머니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감정과 결정을 올가매는 족쇄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었죠. 그녀는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연못가의 정자에서 도현과 함께했던 순간이 아니라 서고에서 들었던 덕이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결국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고로 향하였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복도를 지나 서고의 문을 열자 익숙한 나무와 종이 냄새가 그녀를 맞이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역시나 덕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낡은 시집이 놓여 있었답니다. 지연의 발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를 보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이 늦은 시간에 어인일이십니까? 오늘도 잠이 오질 않사옵니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지연은 그 목소리에 마음이 녹는 듯 했답니다. 그저 마음이 어지러워 이곳으로 왔어. 너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지연은 솔직하게 말하였죠. 덕이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아가씨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 것입니까?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이끌려 속내를 털어놓았답니다. 오늘 약혼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의 마음은 늘 다른 이에게 얽매여 있더구나.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덕이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답니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위로하듯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신분의 벽을 의식하는 듯한 긴장이 스쳐갔죠.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사람의 마음은 때로 굴레를 벗어나 자유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읽는 이 시처럼 말입니다. 그는 책을 펴고 낮고 깊은 목소리로 시를 낭독하였답니다. 사랑은 바람처럼 자유로이 굴레의 경계를 넘어 흐르네.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가라. 세상의 눈은 그대를 막지 못하리. 지연은 그의 목소리에 빠져들었답니다. 그 순간 서고 안에는 그들 둘만의 세상이 펼쳐져 있었죠. 덕이는 책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스쳤고 지연은 그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그녀는 도현과 차가운 순간을 떠올리며 덕이의 눈빛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보았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그의 손을 잡았고 덕이도 망설이다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답니다. 그들의 손은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를 향한 열망으로 떨리고 있었죠. 지연은 그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서고는 달빛과 촛불로 가득 찬 성소가 되었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금지된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르며 조선의 엄격한 규율을 잠시나마 잊게 하였죠. 한양의 겨울은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최 씨 가문의 저택은 밤이 되면 고요 속에 잠겼지만 서고만은 달빛과 촛불로 은은히 빛났지요. 지연은 도현과의 혼사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의 마마보이 성향과 어머니의 얽매인 삶은 그녀의 가슴을 점점 더 답답하게 조여왔지요. 반면 덕이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답니다. 밤마다 서고에서 두 사람은 몰래 만나 시를 낭독하고 연정을 속삭였습니다. 덕이의 목소리는 자유와 열정으로 가득했고
지연은 그의 시를 들으며 신분의 굴레를 잠시 잊곤 하였답니다. 아가씨. 이 시는 아가씨는 생각하며 지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 같습니다. 덕이는 고요한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읽었죠. 사랑은 달빛처럼 은밀히 세상의 눈을 피해 피어나네. 비록 굴레에 묶여 있으나 마음만은 자유로이 날리라. 지연은 그의 목소리에 빠져들었답니다. 두 사람은 책장 사이에서 손을 맞잡고 서로의 눈빛으로 마음을 나누었죠. 그들의 사랑은 금지된 불꽃이었지만 그 불꽃은 점점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지연은 덕이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답니다. 그대와 이곳에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소. 덕이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미소 지었죠. 아가씨. 소인의 마음도 언제나 아가씨와 함께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은밀한 만남은 오래가지 못하였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지연과 덕이가 서고에서 시를 나누던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판서, 지연의 아버지가 서고 안으로 들어섰죠.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뒤에는 하인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답니다. 한 하인이 두 사람의 만남을 밀고 한 것이었죠. 이게 무슨 짓이냐, 지연아! 최판서의 목소리는 서고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연은 놀라 몸을 떨었고 덕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죠. 아버지, 소녀가 잘못하였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했지만 최판서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답니다. 내 이놈! 천한 노비가 감히 주인집 아가씨를 유혹하다니! 최판서는 덕이를 향해 소리쳤고 하인들에게 명을 내렸죠.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사정없이 매질하거라! 덕이는 저항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지연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죠. 아버지, 제발 덕이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소녀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최판서는 딸의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그는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졌다고 여겼고 덕이를 혹독한 매질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덕이의 신음은 지연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답니다. 지연은 아버지 다리에 매달려 덕이의 매질을 멈춰달라 애원하였지만 덕이가 혼절을 하고 나서야 매질은 멈추었고 어두컴컴한 광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이 사실이 이도령 집에 알려진다면 당장 파혼을 당할 것이 명백한 일이거늘 어찌 저놈을 살려두라 하는 것이냐? 지연은 절망에 빠졌답니다. 그녀는 덕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사랑을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다음 날 지연은 아버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하였죠. 아버지, 소녀가 도연 도령과 혼인할 때까지 조용히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덕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최판서는 딸의 결심을 보고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 여겼고 지연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좋다. 저 노비를 풀어주마. 하지만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할 것이다. 덕이는 광에서 풀려났지만 상처투성이 몸으로 최판서 댁을 떠나야 했답니다. 그는 지연을 마지막으로 보며 속삭였죠. 아가씨, 송구하옵니다. 소인놈 아가씨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하였습니다. 덕아, 내가 살아있다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살아가거라.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빚진 내 마음이다. 당분간 자리 잡는데 요긴하게 쓰거라. 지연이 갖고 있던 귀중한 물건을 덕이의 손에 건네주며 지연은 돌아서야 했던 것이었답니다. 결국 덕이는 한양의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졌답니다. 그의 뒷모습은 지연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도현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식장은 화려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 있었죠. 도연은 여전히 어머니의 뜻을 따르며 단정한 모습으로 신랑 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는 지연의 차가운 눈빛을 느끼고도 어머니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믿었죠. 지연 낭자, 우리는 좋은 부부가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은 그의 말에 미소만 지었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덕이와 함께 한양을 떠나 있었죠. 지연은 혼례 후에도 덕이가 낭독하던 시집을 펼치며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덕이가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며 그를 위해 희생한 자신의 사랑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덕이의 눈빛이 아른거렸고 그의 시는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울려 퍼졌답니다.